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의 뇌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하면서 공천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천 과정에 반발해 지도부 회의에 불참한 지 하루 만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공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한 이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처음으로 고발했습니다. 또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의료사고 특례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면서 전 국민들의 복귀를 재촉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3월 예정된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에서 대표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공천이라는 폭탄의 뇌관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이 돼버린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결국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임 전 실장은 험지로 가야 한다며 그간 출마를 준비해온 서울 중구 성동갑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이 자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겁니다. 전략 공천된 것은 재심을 신청할 수도 없죠. 전직 총리들의 조언도 이해찬 전 대표의 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다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반발이 들끓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이와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약속한 명문 정당이 이제 명문 전쟁으로 바뀔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띄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압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임 전 실장은 결국 공천 배제됐습니다. 대신 이 지역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 또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상호 의원님들 간에 교차 토론,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 전 실장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관련해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임 전 실장은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 후폭풍이 큽니다. 임 전 실장을 품고 분열을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돌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겁니다. 불만을 밝히자 최고위 중진 의원이 그럼 최고위를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의원총회에선 비명계 의원들이 불공정한 공천 과정에서 멸문 정당이 되고 있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신뢰 회복을 주장해온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돌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불신이라는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입니다. 이어진 의총에서도 공천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까지 더해지며 개파 간 전선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여기에 여론조사 관련 논란도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최근 선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정필모 의원이 조사업체 관련 허위 보고를 받았고 나도 속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업체 선정 방식에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당초 불참 예정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명 의원들의 날선 불만에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여론조사로 이미 경선을 치른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 선관위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은 거세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나오는, 그러니까 줄 탈당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던 박영순 의원은 새로운 미래로의 합류를 선언했고, 진보당한테 지역구를 양보하라고 해서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가 된 이상헌 의원은 경선 기회를 요구하며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던 비명계 초선 박영순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부 의장과 공천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에 이어 세 번째 현역 의원 탈당으로 새로운 미래 간판을 달고 현 지역구인 대전 대덕에 출마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천이 아닌 망천을 강행하는 무모함과 뻔뻔함에 질려 더 이상의 기대와 미련은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탈당을.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에 도전했지만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조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이미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혼쭐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울산 북구 현역 이상헌 의원은 해당 지역구 후보로 확정된 진보당 윤종호 후보와 경선을 요구하며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탈당 뒤 출마한다는 겁니다. 야합에 의해서 강탈한 후보라는 오명은 민주진영의 승리를 절대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비명계 줄 탈당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5명 안팎의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구 성동갑 공천 배제 후폭풍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발표 이후 마침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사실 동시다발적인 불만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불공정 공천, 이른바 이재명 사천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쏟아지는 비판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이 당의 화합을 위한 길일 수 있었는데 그게 불발돼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정면 반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친문계인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말한 혁신의 고통을 거론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지, 이재명 사당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각 불출마와 탈당을 시사한 당의 중진 박병석, 서른 의원도 현실을 잘 진단해서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별한 발언 없이 의원들의 말을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의원들의 반발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당의 원로들도 임종석 전 실장의 중구 성동갑 공천해줘라, 이렇게 조언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친명계에선 어차피 욕은 먹게 돼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공천을 주면 운동권 문제가, 또 공천을 안 주면 사천 논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던 만큼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서울 중구 성동갑에 임 전 실장의 공천은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 원로들의 당부는 부담이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어려울 때마다 자문을 구해온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임 전 실장에 대한 경선을 당부했는데 결국 이 대표가 거절한 꼴이 됐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결국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해 봅니까? 일단 임 전 실장 측은 내일 회견 전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추후 행보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 구민과의 약속도 있고 선거 시간도 촉박해서 다른 지역에서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동 구민과의 약속 하나 못 지키면서 어떻게 표를 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 임 전 실장 무소속으로 중구 성동갑의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만약 불출마를 한다면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 나서서 지도부 입성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 전 실장 측은 선택지가 지금 무엇이 있는지도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또 다른 친문 인사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의 변 뭐 얘기를 했나요? 네, 고민정 의원은 당내 중진 의원이 사퇴를 거론해서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퇴 전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한 발언을 지적한 겁니다.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전에 본인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기가 낫겠죠. 여기에 원외 친명 인사들도 고 의원을 향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네, 싸움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70% 정도가 마무리되는데 그동안 현역들의 잦은 불출마 선언이 있었지만 당에서 먼저 컷오프를 발표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그나마 조용한 공천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한 모레 있을 쌍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해서 발표를 미룬다는 말도 나왔는데 이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신경 쓰는 이슈도 아닐 뿐더러 공천으로 난장판이 된 민주당이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여당 내 단수 공천도 경선 여부도 발표되지 않은 결정 보류 지역은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에 몰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이후 남은 지역 발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모든 게 결정되는데 그날 다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로부터 늦지 않게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 재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선거구가 정해져야 공천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일각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해 발표를 늦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컷오프 발표를 최대한 늦춰 현역 반발과 이탈표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재결 반란표를 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당을 결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신경 쓰는 이슈도 아니고 당초 재표결이 지연된 이유부터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뭐 어쩌라고요, 사실. 이런저런 이 포석을 해보다가 자기들 공천으로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고 있으니까 이 눈길이라도 좀 돌려보자? 이런 생각 아닌가요? 무음공천 지적에는 이재명 대표가 하듯 특정 집단을 쳐내는 공천을 바라느냐며 승복하는 공천이 감동적인 공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접 기후 공약을 전달한 건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봤던 R200을 소환해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초록색 옷에 빨간 택배기사 조끼를 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후공약 택배를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인 어떤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가져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토론에 언급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의 R200을 소환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R200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R2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한 위원장은 또 현장에 배석한 중성동갑 예비 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을 가리키며 윤 후보가 있어 든든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선거구 획정 합의가 또 불발됐습니다. 총선이 4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안 된 겁니다. 이러다간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공용 선거구까지 나올 수 있는데 서로 자기들 지역구가 줄어들까 계산하느라 바쁜 겁니다. 여야는 오늘도 상대 탐만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여야 이견의 핵심은 여당 텃밭 부산, 야당 텃밭 전북 지역구입니다. 선관위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한 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한 석씩 늘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 지역구를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전북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비례 한 석을 줄이자는 안은 민주당이 거절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한 석까지도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이미 통보를 했고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획정의안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의안을 받든가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논의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 지역도 없던 일이 되면서 강원의 한 지역구는 6개 시군이 묶이며 관할 지역이 서울 면적의 8배에 이르게 됩니다. 거대 공용 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분들에게 지역구가 한 곳씩 줄어드는 경기 부천과 안산은 현역 반발이 거셉니다. 78만 부천 시민을 무시한 채 이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하고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원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4.10)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경기 용인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역이 없는 무주공산 지역이라 예비 후보만 16명이 몰린 곳인데 이곳에선 특히 더 도덕성의 척도가 높습니다. 왜냐고요? 역대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다 구속이 됐거든요. 최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테마파크와 경전철로 유명한 경기 용인갑 지역입니다. 12년 전 지금 지역구가 생긴 이후 모두 보수 후보가 당선될 만큼 보수세가 강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용인에서 유일하게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반면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등 표심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후보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역대 3명의 국회의원이 연이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없는 이른바 무주공산 지역인데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아닌 당 지역위원장도 얼마 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가 몰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명의 예비 후보가 몰린 국민의힘은 결국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우선 공천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힘있고 깨끗한 후보가 용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용인 동료 시민의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설 더불어민주당에선 7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경제와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아주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시급한 교통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 해결 그리고 교육 문제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공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개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6년에 착공이 돼서 28년에 완성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걸 또 착공을 1년 정도 당겨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열심히 할 것이고. 자유통일당 고명환, 무소속 우재창 예비후보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 난립 속에 여당의 우선 공천 전략이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원도심이 지역구 면적의 80%를 차지하지만 최근 도심 재개발로 외부 인구가 대거 유입돼 표심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판세는
인접한 용인의 나머지 3개 지역구의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찐명이 본 비명. 찐명은 지금 정성호 의원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오늘 직접 정리한 비명계 의원 목록을 언급했습니다. 예? 단수 공천을 받은 비명계 의원이 한 명뿐이라는 서른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청와대 수석던 박수현 전 의원, 뭐 최인호 의원, 송기현, 뭐 민홍철, 김종호, 박재호, 전재수, 뭐 이소영, 뭐 지금 공천 받자마자 지금 지도부에 비판적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정 의원이 지금 언급한 의원들 중에서 그동안 친명으로 분류됐던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친명계에 가깝게 분류됐던 진성준, 이소영 의원을 콕 집어서 친명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반면 남인순, 정일영, 이모경 의원은 친명이지만 단수 공천이 아닌 경선을 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친명, 비명 구분 없이 시스템에 따라 공천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가뜩이나 친명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친명, 비명을 구분하고 나선 건 부적절하다. 이런 뒷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명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다가 엉뚱하게 의원들을 언급하게 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이것도 민주당 얘기네요? 네, 지난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좀 비슷하죠.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추진 중인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의 당명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에서 끝에 당 한 글자만 제외하면 상당히 비슷한데 어제 선관위에서 사용 가능한 당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초 소수정당 쪽에선 진보라는 단어가 들어가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도층 표심 확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빼고 가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비례 의석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게 또 현실적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보다 선거 전략상 유효할 것인지를 놓고 두 정당도 판단할 것이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지금 창당을 이미 했잖아요. 그럼 진보 진영의 위성정당은 언제 창당을 한답니까? 네, 창당은 다가오는 일요일인 3월 3일에 한다는 예정이고요. 당 대표로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받아서 연합정당이라는 취지에 맞게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가운데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4명의 국민 후보를 선발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생방송 공개 오디션을 보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후원금 1위. 지난해 후원금 내역이 공개된 거군요. 누가 1위입니까? 네,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억 7,149만 원을 받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의원이 1억 6,204만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네, 2022년 전체 1위였던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지난해엔 평균을 살짝 웃도는 1억 3천여만 원에 그쳐서 순위권에서 빠졌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모은 의원들은 뭐 특징이랄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친윤, 친명계 의원 등 거대 양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이철규, 박성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의 후원금이 이들에게 몰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벌써 이번 주에만 2번째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어제는 위중교사, 오늘은 대장동 사건으로 법정에 간 건데 자신은 민간업자들에게 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발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의 응원이 쏟아집니다. 가볍게 손을 흔든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법 리스크 부각된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법정에선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배임과 성남FC 뇌물 사건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에 변동이 생겨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의견을 밝히는 재판 갱신 절차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고 청탁을 받고 기업들이 성남FC를 후원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혐의 하나하나를 두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업자들과 사적으로 만난 적도 그들에게 사탕 한 개도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뇌물도 아닌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정치 보복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내용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출마 등을 이유로 재판 분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다음 달 12일과 19일에도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한편 이 대표는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련됐다는 것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어제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던 정부가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본 건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의사들의 수건이랄 수 있는 의료사고 특례법도 조속히 입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등 진료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지금은 의사들이 100% 면책이 안 되는데 이 특례법이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포함해 필수 의료 분야의 고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과 분쟁의 위험성까지 늘어나면서 필수 의료 쪽의 기피 현상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특례법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 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지만 계약 포기 방식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 처리에 나섭니다.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 수준인 8,900여 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가 첫 고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경찰의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에 이르자 정부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미 4년 전 같은 일로,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끝나자 의사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기간 동안 PA 간호사를 임시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정부의 시범 사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당국이 아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보호해주겠다라는 것들은 결국 나중에는 병원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발을 했을 경우 결국 본인이 또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건 지난 4년간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의료계 파업 당시 병원을 지킨 간호사들이 무더기 고발을 당했고, 지난해에도 피해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형사 고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만으로도 법적 보호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기관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고소 고발 이런 거에 대한 그 방어, 법적인 방어 그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의료 공백 해소에 동참하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인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면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도 최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윤 대통령은 연 2,000명씩 증원해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27년이 걸린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당시 2배인 1,000명까지 늘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걸 예로 들며 필수 의료가 붕괴된 데는 의사 수 감소도 원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용, 성형 같은 또 이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완화, 보상체계 강화 같은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만큼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한 가운데 정부는 중등증, 경증 환자의 분산 배치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의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요. 또 신림동 둘레길에서 최윤종에게 변을 당해 숨진 교사도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망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요청 후 6개월 만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순직 인정이 안 된다면 어떤 경우에 순직이 인정될 수 있을까?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SNS에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청소 중이던 6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50대 주민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너는 가짜라고 소리치며 둔기와 주먹을 휘둘렀다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한여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경비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포대 위에 넘어뜨립니다.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계속 쫓아다니며 위협합니다. 남성의 위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관 2명이 남성의 팔을 붙잡으며 제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집에서 가져온 둔기와 주먹에 머리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경비원과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검거됐습니다. 지나가다 욕을 해. 그래서 특히 경비들 보면 그 난리 치더라고요. 아파트 입주민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폭행을 말리던 다른 입주민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넌 가짜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A씨에게 마구 폭행을 당한 경비원과 경찰관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시종일관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모텔에서 난동을 피우던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난동이 얼마나 심했는가. 이집트의 미라처럼 꽁꽁 묶어서 구급차에 실려갔을 정도였습니다. 마약 검사에선 양성이 나왔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고 2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응급 환자인 줄 알았는데 꼼짝도 못하게끔 들것에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렸는데 상체를 들어 저항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도 구급차에 오릅니다.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 처방관을 한 7명이 달라들어갖고 제압을 해갖고 손도 뒤로 해갖고 묶었는데도 발버둥 치더라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남성이 TV와 집기류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로 출동해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직전 5층 객실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객실에서는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2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바짝 증세 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병원한테도 진짜 미안해 죽겠어. 지금 요새같이 그냥 병원 난립판인데.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빨리 희석이 안 되니까 중환자실로 옮겼잖아요. 체포된 20대는 마약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중식당의 실소유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국이 식당을 위장 운영하며 우리나라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잡아들였다고 국가인권단체가 밝혔었고 그에 대한 조치인 건데 사실 그랬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중국인을 중국으로 보낸 거죠. 중국이 한국에서 한국 몰래 중국 경찰을 운용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요. 일단 우리 경찰은 이 식당의 운영 자금 출처를 찾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중국 정부의 비밀 경찰서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중식당 동방명주입니다. 문을 닫은 지 1년이 넘어 건물 곳곳이 부서졌는데 오늘부터 내부 집기류 등이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실소유주인 왕하이준 씨를 강제 수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입니다. 어제 왔다 갔어요. 왕이구나. 어제요? 네. 경찰은 지난 22일 왕 씨가 우리나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항에서 붙잡아 소지품을 압수했습니다. 같은 날 왕 씨의 자택과 왕 씨가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의 미디어업체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왕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디어 회사 사무실입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 간판도 함께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긴밀한 관계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왕 씨가 운영하던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10년 넘게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씨에게 일단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왕 씨가 중국 정부의 자금으로 회사와 식당을 운영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정보원은 동방명주가 국내 중국인의 국외 이송을 지원하는 등 일부 영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중국 자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할 경우 중식당으로 위장해 우리나라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왕 씨와 주변 인물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포착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진은 왕 씨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요즘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많이들 설치하죠. 이런 오피스텔 지하에서 충전 중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입구가 낮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다 보니 소방관이 일일이 호스를 들고 내려가야 했죠. 새로운 충전소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가득합니다. 소방관들은 차량 보닛을 제거하고 화재 진화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3층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5층까지 연기가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났는데 이제 복도로 나가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불길은 2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높이 제한은 2.3m로 약 3m 높이의 소방차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일일이 호스를 들고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20년 11건에서 2022년 43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는 7월까지 이미 49건에 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37%나 됩니다. 이 때문에 가급적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80% 이상 충전부터는 배터리의 열 발생이 심하게 나타나서 화재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방화 펜스와 스프링클러 역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오늘 가장 충격적인 뉴스라고요. 가수 나훈아가 데뷔 58년 만에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표하며 영원한 오빠로 불렸었기에 당황한 팬들이 많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왕 나훈아가 팬들에게 고마웠습니다라는 편지로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나훈아는 소속사를 통해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데뷔한 지 58년, 77살의 영원한 오빠 나훈아는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며 마지막 인사말을 남긴다고 전했습니다. 설리길로 데뷔한 나훈아는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온 세상 가진 대로 바꿀 수 내 어디라. 건강 이상설, 여배우와의 루머 등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건재함을 보여줬고 코로나19 시기에는 테스형으로 국민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압도적인 가창력과 무대 쇼맨십으로 최근까지 새 앨범 7빛 향기와 새벽을 발매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스타의 갑작스러운 은퇴 시사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리스마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들수록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아쉽죠. 좀 아쉽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노래 부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며 50여 년간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진 무대의 전설 나훈아가 예고한 마지막 공연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비트코인이 27개월 만에 7,800만 원을 찍으며 정말 1억 원으로 갈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덩달아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알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특히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만든 월드코인이 최근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홍채 정보를 제공하고 코인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을지로의 한 카페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현장 관리자 안내를 받습니다. 앱을 설치한 뒤 홍채 인식만 하면 5분 내로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만든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브라는 홍채 인식 기기에 눈만 대면 당장 월드코인 10개를 시작으로 총 7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90만 원 가량입니다. AI로 일자리를 잃는 인간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월드코인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한 개당 약 3,000원이었지만 오픈 AI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자 순식간에 12,00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자 홍채 인식 기기가 설치된 전국 10곳 카페 등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더 코인이 더 많이 올랐을 때 그게 또 환전이 되고 해서 그걸 또 목돈으로 활용할 가치가 좀 많이 기대돼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결제 기능이 없고 투자 이익으로 기본소득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봉이 김선달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홍채 정보를 월드코인 측에 넘길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지만 자칫 악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채 정보를 빌려주면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을 주겠다 하면서 코인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이 절대 불가능하죠. 홍채 인식 기기가 29일까지 운영된다는 소식에 사람이 몰리고 있지만 이윤 창출 없는 폰지 사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인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벨기에에선 농민들이 3주 만에 또 유럽연합 본부 앞으로 트랙터를 1,000대 가까이 몰고 와 불을 지르고 경찰에게 연막탄을 집어던졌습니다. 경찰 역시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맞서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농민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경찰에게 연막탄을 집어던지고 곡물과 비료를 흩뿌립니다. 트랙터로 바리케이드를 밀어버리더니 농기구를 내동댕이 치고 타이어와 건초에 불을 지릅니다.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응사하며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현지 시각 26일 유럽연합 농업장관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에서 농민들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Again in Brussels today as farmers because the European Union is not listening to our demands. Our demand is for fair revenue. 1,000대에 가까운 트랙터를 몰고 온 유럽 각국 농민들은 남미 등으로부터의 값싼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U의 온갖 환경 규제로 생산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 물량이 시장에 싸게 풀릴 경우 자신들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Marché, actuellement en France, on importe plus de la moitié de nos fruits et légumes. Et bien évidemment, moi je peux pas concurrencer. 지난달 중순 프랑스에서 시작돼 유럽 전역으로 번진 농민 시위에 대해 EU는 강제 휴경 의무를 해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Par de nouvelles mesures plus ambitieuses. En effet, la réduction de la surcharge administrative est l'une des préoccupations mentionnées par la communauté agricole, mais ce n'est pas tout. 결국 농민들이 원하는 건 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중단하라는 건데 남미와의 FTA 체결을 위해 20년 넘게 공을 들여온 EU가 이를 들어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찰이 곤봉으로 시위대를 진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평화 행진을 하던 그것도 고등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SNS에 퍼진 영상으로 정치권도 들끓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당시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골목에서 헬멧과 방패를 든 경찰들이 사람들과 대치합니다. 경찰이 곤봉으로 마구 가격하니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조금씩 밀립니다. 시위대 시선으로 찍은 영상에서는 맨손으로 곤봉을 막으려고 하지만 속절없이 막기만 합니다. 길바닥에 진압된 시위대의 얼굴이 너무 앳된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인근 고등학생들로 지난 23일 이탈리아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평화 행진을 하다가 강경 진압을 당한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인근 학교들은 피사의 학생들이 부상을 입어서 구급차에 실려갔다며 평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에 깊이 분노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제1야당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총리는 장관 뒤에 숨지 말고 의회에 나오라고 가세했지만 여당 인사들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Vengano tirati in ballo nella contesa politica. Giù le mani dalle nostre forze dell'ordine, che sono un patrimonio sacro per il nostro paese. 결국 국가수반인 마타렐라 대통령이 젊은이에게 곤봉을 휘두른 것은 실패라고 머리를 숙였지만 국정 책임자인 멜로니 총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101만 명. 어제 진행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3가구 무순위 청약에 신청한 인원입니다. 역대 최대인데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 인원이 몰려 청약 홈에 접속 장애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로또라는 말만 들리면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과열 현상.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마치고 지난 1월 입주가 시작됐는데 청약에 당첨됐던 3가구의 계약이 취소돼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약 신청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이 생길 만큼 그야말로 불이 났고 최종 100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약 33만 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세보다 20억 원 정도 낮은 분양가입니다. 계약 취소분이어서 분양 당시 가격으로 진행됐기 때문인데 무순위 청약이라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전세만 놓으면 많은 여윳돈이 없어도 잔금을 치를 수 있어 무조건 일단 넣고 보는 로또 청약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전매 제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당첨만 되면 바로 전세도 넣을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준공승인 전 상태라 입주하려면 잔금 대출이 나오는지를 은행별로 확인해야 하고 잔금도 오는 6월로 짧습니다. 당첨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10년간 청약 당첨도 제한됩니다. 작년 6월에도 서울 흑석동에서 한 재개발 아파트의 계약 취소분 2가구 무순위 청약에 93만 명이 몰린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분양 당시 가격으로 나와 매번 묻지마 청약을 유발하는 계약 취소분 청약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AI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선보일 도심 항공교통 UAM에 AI를 접목시키는가 하면 AI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서 글로벌 통신사들과 손을 잡은 업체도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상용화가 목표인 도심항공교통 UAM은 하늘에 나는 교통수단이라 안전한 운항 지원이 필수입니다. KT는 AI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제한하고 비행 일정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킥보드 앞 AI 카메라는 차나 사람 같은 장애물이 접근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속도를 줄여 위험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2024년은 AI가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 기술이 되어 실생활과 다양한 산업에 스며드는 AI 일상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AI 연합체를 출범했습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 아랍에미리트 이엔그룹, 싱가포르 싱텔그룹,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잡는 자리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해 AI 선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아랍어를 지원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 전 세계 13억 통신 가입자의 AI 경험을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양한 AI 서비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통신사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은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Además, todas las empresas están compitiendo para tener la mejor inteligencia artificial, se nota en el ambiente y además la coreana está haciendo los cambios que apuntan de muy buenas maneras y promete bastante su inteligencia artificial. LG U+도 5G 장비 관리를 자동화하는 AI 기술을 내놓는 등 올해 최대 화두인 AI 시장을 놓고
통신사들이 총성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에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황 감독은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까지 지휘봉을 잡고 이후 정식 감독에게 자리를 넘길 예정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에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황 감독은 다음 달 21일과 26일 예정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에서 태극전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대표팀 역사상 A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겸직한 사령탑은 허정무 감독과 핀 베어백 감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으며 국제대회 경험,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 2003년부터 선수를 은퇴하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황선홍 감독은 K리그 구단에 이어 U23 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겸직이라는 불안 요소가 있지만 황 감독 스스로 임시 감독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준비할 생각입니다. 황 감독은 다음 달 11일 코치진과 선수단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임시감독 선정으로 시간을 번 축구협회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정식 감독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축구협회는 최근 여러 외국인 감독들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감독 선임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구와 전북 장수는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장소의 아침 기온은 내일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지로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와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이 영하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1도, 부산 3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3일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